네,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7월 27일 목요일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지긋지긋한 장마가 끝났다. 여러분 많이 오늘 또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에 정말 사상 최대 인명피해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선인가요? 이름이 조선이라고 하는 그 신림역 살인 피의자죠, 아직까지는. 그 사람 얘기도 들었는데 정말 최악의 여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또 대한민국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박용준 기자와 함께 뉴스픽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어서 이슈 삼합 시간에 김필성 신장식 변호사와 함께 정치 현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오송에 달려가서 여러 가지 처리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오송 유가족 협의회 피해 대책 마련에 대해서는 입을 꼭 다물고 있다고 하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지 참 답답하다. 이 말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유가족이 되지 말았어야 되는군요. 알아서 되지 말았어야 되는군요. 모르겠네요.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고요. 본격적인 방송 들어가기 전에 통통물과 함께하는 통통 시사 인싸 퀴즈 나가겠습니다. 퀴즈도 풀고 선물도 받고 시사 인싸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시사 인싸 되기 싫죠, 요즘에.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요, 통통물 회원 가입하신 다음에 고객센터 문의하기에 퀴즈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일 11시까지 답을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총 3분을 뽑아서 통통 생활상품 드리겠습니다. 중복 당첨 안 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저희들이 아무리 뽑아도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한 거 잘 안 눌러주시면 소용없습니다. 뉴스마트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 참고하시면 되고요. 오늘 문제 올려드리는데요. 오늘은 좀 어렵게 낼게요. 주관식입니다. 어제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방송에서 한동훈 장관이 신림동 사건 피의자 조 씨를 뭐뭐라고 단정해서 말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뭐뭐란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자기중심성, 충동성 등을 특징으로 하는 성격 장애를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동훈 장관이 말한 이 피의자 조 씨에 대한 성격 특성, 우리가 보통 흔히들 잘 말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말입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어제인가요? 하여튼 한동훈 장관이 신림역 살인자죠. 피의자 조 씨에 대해서 단정적으로 뭐라고 말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습니다만 사실 뭐 한동훈 장관 말도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또 법무부 장관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겠죠. 자, 뭐라고 말했냐? 이걸 알아맞히는 건데요. 이 사람의 성격적 특성은 이겁니다. 반복적인 반사회적 행동과 자기중심성 그리고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출제 위원은 이로운 향기님이고요. 난이도는 중, 출제 의도는 배상훈 프로파일러 말로는 한동훈 장관은 행정가이지 범죄 분석가가 아니다. 성급한 단정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이런 얘기고요. 연관어는 권위살인이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되게 어렵네요, 생각보다. 저도 이 전공입니다. 제 학부 석사, 박사 전공이 다 이것과 관련 있죠. 자, 아시는 분 정답 올려주시고요. 더 중요한 거는 통통물 회원 가입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정답 아시는 분들 빨리빨리 가입하시고 빨리빨리 답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이 상품 타시기가 쉬운 게 회원 가입이 적습니다. 회원 가입하시면 거의 높은 확률로 당첨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되겠고요.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우리들이 엄선해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뉴스죠. 뉴스팩 시간입니다. 오늘도 박용진 아니고 박용준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항상 웃는 상이에요. 네, 뭐가 이렇게 좋으십니까? 그래서 하루를 웃으면서 시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가지고 온 뉴스는 뭐 별로 특별히 웃을 만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작 뉴스 할 때는 못 웃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의 뉴스픽 첫 소식은 요즘 바람 잘 날 없는 교육계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분은 조금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알려주시죠. 예, 윤건영 충북교육감이 교사는 예비살인자라는 발언을 해서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갑자기 얘기 왜 나온 겁니까? 윤 교육감이 25일 날 이제 유초등 1급 전교사 자격연수 특강에 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특강을 하면서 교사는 예비살인자라고 인정을 하고 교사가 돼야 한다. 안 되겠다 그러면 자퇴하고 나가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사람 참 특이한 게, 보세요. 이게 무슨 고등학교 교사 자격연수도 아니에요. 유치원,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특강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주 어린 학생들을 가리키는 선생님들 그 연수 특강에 가서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교사들은 예비살인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교사가 되라. 아니면 자퇴하고 나가라. 이야, 정말. 게다가요, 그 다음 말도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뭐 교사의 사명감을 강조하자는 뭐 의미였겠는데요. 네. 적어도 교사의 눈빛 하나, 교사의 말 한마디가 아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에 싹을 자를 수 있고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라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말의 취지가 무엇인지는 뭐 위로 짐작 아주 선회해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습니다만은 살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했습니다. 어쨌든 이게 그냥 넘어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이게 더 들여다보면은 이제 네. 뭐 학부모가 찾아와서 출신 대학을 물으면서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면은 눈빛에 힘을 주고 상대방을 제압해야 된다. 뭐 아니면 뭐 졸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다 문제 생기면 자신에게 바로 전화해라.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해서 이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이게 이제 교권부가 이제 강조돼야 되는 뭐 그걸 감안하더라도 예비살인자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에게 지금 이런 말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이 졸면 눈빛에 힘을 주고 상대를 제압해라 이런 얘기를 한 겁니까? 애들이 유치원생들이 졸면 이렇게 눈빛에 힘을 주고 애를 제압해라 이렇게 말한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쉽게 넘어가지 말고 좀 강하게 나가라 뭐 이런 식의 얘기였겠는데 너무 지금 내용 구체적인 디테일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학부모가 찾아와서 출신대학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하라 이거군요. 네. 그리고 졸고 있는 학생을 지도하다 문제가 생기면 전화해라 이런 얘기군요. 참요. 물론 선생님들이 너무 곤란하니까 요즘에 본인이 해결해주겠다 이런 취지겠지만 세상에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이제 충북에 있는 정교조랑 이제 교사노조에서 교사를 모욕하는 발언이라고 피켓 시위를 벌이면서 항의했고 SNS에도 이게 돌아다니면서 비난이 잇따랐습니다. 네, 윤건영 충북교육감인데 아이고 이게 뭐 이제 와가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면은 뭐합니까만은 왜 이런 말을 한 거죠? 이분은 갑자기 좀 흥분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교권 침해가 최근 그런 상황에서 교권이 이 정도로 강해져야 된다 이거를 뭐 강조하고 싶었겠지만 네. 실제 그 내용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저도 사실 주변에 선생님들도 많고 선생님이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선생님이 되기 전에는 그렇게 되고 싶어 하는데 또 되고 나면은 너무 힘들다고 또 그런 얘기도 하긴 하세요. 근데 모든 곳곳에 다 권위가 무너지고 좀 힘든 게 많다 보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자 안간힘을 쓰는 과정에서 이런 일도 벌어지고 하는 것 같습니다만 참 씁쓸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이슈 또 알려주시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를 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해서 계기로 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제 이제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방안이라고 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을 계기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니까 그 조선이라고 하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사형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여론이 들끓으니까 갑자기 이런 말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이제 현실적으로 이제 사형에 대한 도입이 힘드니까 이를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는 대안적인 걸 도입해야 된다. 이런 식의 발언입니다. 네.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의 경우에는 영원히 격려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형제도는 지금 현재 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 대안으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것을 좀 적극 검토하겠다. 이런 취지입니까? 그렇죠. 예, 왜요? 이게 사형이 이제 법정 최고형인데 97년 이후에는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2016년부터는 사형 판결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무기징역 종신형인데요. 네. 종신형이더라도 이제 교정 성적이 우수하고 또 20년 형기를 넘기면은 심사를 거쳐서 가석방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작년까지 가석방된 무기수가 116명에 달하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흉악범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한동훈 장관 얘기는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이유하고 우리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도 한 거 아니에요? 그 사형 왜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네. 영원히 이제 이런 극악범죄나 이런 게 나타날 경우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으로 아예 격리시켜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발언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에서는, 선진국에서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현실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사형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지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형을 집행하게 되면 EU와 같은 그런 선진국에서는 우리를 야만국으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하고도 교육이나 이런 것도 어그러질 수 있으니 우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 같은 거를 제도적으로 정책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서 이 조선과 같이 사회에서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괴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겁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이제 절대적 무기형이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저는 좀 뭐 이런 발언이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솔직히 사형 집행에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절대적 무기형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교정 행정상 뭐 인권 침해 문제 이런 뭐 논란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있어서 이거는 사회적으로 조금 계속해서 수기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아니냐 이제 생각이 드는데 어제 서울경찰청에서 이 피의자 조선 씨에 대한 신상공개 결정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뭐 외로운 늑대 뭐 이런 얘기를 또 한 장관이 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한 장관 어제 발언 살펴보면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과 같이 이제 이번 사고가 유사한 사례다. 이번 조선 같은 경우를 이제 외로운 늑대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설명했습니다. 이제 외로운 늑대라 하면은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이제 하나의 개인이 이제 극단적인 사상을 갖고 이제 테러를 가하는 사례 그런 걸 말하는데요. 네. 이제 이런 외로운 늑대 같은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해서 이를 사회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이게 이제 한 장관 발언의 핵심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로운 늑대 그러니까 되게 멋져 보이는데 진짜 나 이렇게 이 사람을 멋지게 만드는 것도 싫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자, 경찰이 결국 조 씨를 상대로 해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했군요.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우리 좀 불안도 커지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외로운 늑대가 좋은 내용이 아니라 이 앞에 전과나 이런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랑 별로 구분되지 않다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런 네. 극악범죄를 이루는 경우,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방지해야 하는 어떻게 사회가 이걸 막을 수 있을까? 네.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앞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번 사건과 같이 전과 없는 인물이 갑작스럽게 흉악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는 경우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수기가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좀 한동훈 장관님은 좀 이렇게 멋진 단어 사용하면서 좀 뭔가 하는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뭐, 장관님 이렇게 무슨 뭐, 문학소년도 아니고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은준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생방송으로 댓글 참여 계속해서 부탁드리고요. 저는 잠시 후 이슈 3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식 평가 방법이 사용되고 있어요. 다 들어봤죠, 이거? 이건 기본이잖아.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 자, PAR. PAR 뭐야? 따는 거. 그치. 그게 주당 시장. 걱정 마세요. 네, 매주 목요일 3명의 변호사와 함께하는 톡쏘는 정치평론 시사 맛집 이슈 삼합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변호사님 모시겠습니다. 신장식 변호사, 김필성 변호사,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한번, 물론 뭐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외로운 늑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비유가 안 맞아요. 공부를 좀 더 하셔야 되겠어요. 네. 외로운 늑대는 네. 테러리스트 중에서 조직에 집단에 소속돼 있지 않고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 신림동 조선 씨가 이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네. 세상을 너무 비관한다든지 자기식으로만 해석을 해서 그런 거지 거기에 그렇죠. 추구해야 될 이념과 가치와 목적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뭐 아무 데나 갖다 끌어다 써. 아니, 그리고 공부를 좀 더 하세요. 예.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돈에 집착하고 지금 사회적으로 본인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자기 혼자만 못 살고 괴롭다 이것에 꽂혀가지고 다 사람들이 싫다 내가 불행한데 너네는 왜 희희낙낙거리고 행복하냐 이것 때문에 이런 나쁜 잘못된 사회 인식을 가지고 범죄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이게 외로운 늑대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외로운 늑대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된 게요. 네. IS 있었잖아요. IS. 네, IS 그 테러 IS가 테러 집단. 테러리스트를 육성해서 보내는 방식보다 네. 지금 자기들이 사상을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전파시켜서 자생적으로 테러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취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슈가 됐던 케이스인데 이 케이스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초반에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게 정말 사이코패스가 맞는지, 네. 정신질환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정말 뭐 어쩌다 보니까 뭐 어디에 동조해가지고 이슬람 뭐 이런 데 동조를 정말 한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처사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미리 재단하고 특히 이제 그 최고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이 미리 재단하고 접근한 것 자체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본인이 사이코패스라고 이 사람을 먼저 지칭을 했잖아요. 그럼 사이코패스랑 외로운 늑대가 안 같이 연결이 돼요? 맞아. 안 맞아. 가 쓰고 자전거 쓰는 꼴이야.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이유하고 관계가 단절됩니까? 이유에서 이제 이유하고 관계에 있어서 이유가 이제 그런 문제를 따지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으로 현재 분류되어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남의 나라가 그걸 하고 안 하고가 이유가 우리나라하고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함부로 말할 수 있나요? 단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유가 이거를 문제를 삼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니고 뭐 인권, 노동 환경 이런 그런 것을 그걸 얘기를 할수 교육 있겠죠. 교육 네. 조건으로 가지니까. 근데 한동훈 장관 어제 말은 뭐 그거 말고도 문제 있는 게 너무 많기 많아요. 때문에 예. 예. 이따가 저는 주간 용산 투 여의도에서 한동훈을 픽해 갖고 왔는데 알았어요. 좋아요. 자, 좀 이따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고 네. 하겠습니다. 자, 코너 속의 코너 주간 용산 투 여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 이 제목 한번 안 그래도 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주간 용산 투 여의도는 무슨 뜻일까요? 용산에서 여의도로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다 한번 훑어봐라 이런 뜻이 아닐까. 그런 뜻일까요? 네. 나는 여의도로 가라 둘 다 이런 뜻으로 알아들었는데. 자,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김필성 변호사님 정치권 이슈. 이거 뭐 짚어주시죠. 워낙 많아서 항상 이게 참 어려운데요. 제가 이제 아침에 기억나는 거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 잉크가 휘발하고. 나도 그거 갖고 왔단 말이야. 와, 나 진짜 비슷하구나. 웃겼어요. 예. 영수증 정말 휘발됐다. 휘발됐다. 글씨가 안 보인대. 그래서 해보세요.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참 싱크빅이다 이거는. 따라갈 수가 없다. 제가 아까 이제 외로운 늑대도 얘기했지만, 진짜 신박해. 좀 한동훈 장관의 언어 구사 이런 것들은 좀 남다른 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생각해낸다는 건 정말 놀라운 능력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뭐 붙여서 한 3가지 정도를 더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이게 원래 사실 영수증이 감열지, 팩스하고 용지하고 감열지라고 그래가지고 열이 닿으면서 이게 인수되는 거예요. 감열지, 네, 감열. 느낄 감자에다 열. 네. 그 열을 감지해서 인쇄가 되는 방식이에요. 찍찍찍찍찍찍 하고 나오는 그거 있잖아. 근데 여러분 영수증 공무원들은요 그거 받으면 그 스캔해서 보관하게 돼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법인카드를 쓸 때 영수증 받아요? 안 받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원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이트 가면은 원본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그 세무사께서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다 모든 내역이 다 항상 인터넷 사이트에서 홈페이지에서 다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현금을 쓰기 때문에. 아니 이건 업무 달라는 추진비라서 거예요. 영수증이에요. 아, 신용카드 그래야 되군요. 영수증이에요. 업무 추진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3가지잖아요. 특활비,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거, 현금 받아서 쓰는 네. 거. 업무 추진비, 이거는 영수증 첨부해야 되는 거. 네. 그다음에 특정 업무 경비라는 3가지예요. 그중에 특경비. 업무 추진비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신용카드로 쓴 겁니다. 아, 법인카드로 쓴 거예요. 근데 법인카드 영수증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인정을 했어요. 휘발된 게 아니고 검찰에서 대검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호와 일신은 가렸다. 이것도 수사 기밀이다. 라고 얘기해서 스스로 가린 거예요. 처음에 그랬어요. 예, 그랬는데 스스로 가린 겁니다. 근데 그것까지 다 공개해라 라고 했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휘발된 61%가 백지에 가까워요. 이것도 다 돈 주고 복사해야 되는데 복사하는 사람이. 근데 이거를 영수증 휘발했다 그래.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실관계가 맞지 않고요. 두 번째, 그러면 원본 제출하라고. 원본 대조 제출하면 되고 그냥 목록 제출하면 돼요. 신용카드 회사한테 달라고 해서 전체 목록을 제출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째, 2개월 단위로 폐기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왜 그거는 폐기하는 거예요? 지침이다.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2000년 경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기록물 관리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국가기록물관리법. 기록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자백이에요. 지금까지 불법을 대검에서 저질러 왔다. 기록물관리법에도 불구하고 2개월에 한 번씩 폐기했다라고 하면 불법을 자백한 겁니다. 아니 근데 잠깐만요. 그 말이 맞다면 지난 정권에서 국정원이라던가 그 사람들 특활비 수사했던 건 다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요. 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니까. 근데 그걸 자백을 해요. 뻔뻔하게. 그다음에 3번째. 왜 감찰 안 하냐 그랬더니 아니 전 정권 때도 감찰하지 않았다. 누가 전 정권이 감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물으래. 공소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요. 아직 남아 있고요. 현 법무부 장관이 그런 잘못이 있으면 지금 네가 하라고. 근데 전 정권이 감찰을 안 했다. 그럼 지금 전 정권이 감찰 안 한 게 현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하고 안 하는 것과 그것에 변명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손성구님께서 공무원들은 앞으로 회계감사 받으면 영수증을 햇빛이 잘 보이는 곳에 두었다가 제출하면 됩니다. 아니, 햇빛 필요 없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저기 그 바지에 넣고 같이 빨면 돼요. 제가 바지에 빨고 날려본 적이 있어가지고. 장훈님 시간대와 식당 상호만 휘발되는군요. 그것만 싹 어떻게 휘발돼? 야 진짜 대단한데요. 아휴, 사실 이게 이렇게 아무 말 대잔치, 아무 말 대잔치. 근데 전 진짜 중요하다고 보는 게 왜 언론에서 이거 3가지 딱 봐도 그냥 벌써 다 한 3가지 정도 체크 포인트가 나오는데 중계만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렇게 답변했다. 마치 맞는 말 하는 것 같잖아. 한방으로 가뿐님은 이렇게 엉터리 벨만 하는 한동훈을 왜 못 이기죠? 민주당 의원들. 그러니까 호통치지 말고 따지라고. 기록물관리법상 와. 폐기하면 불법입니다. 지금 자백하신 건가요? 너무 재밌네요. 오늘.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왜 감찰 안 하세요? 전 정권이 감찰 안 했으면 전 정권이 왜 감찰하지 않았는가까지 감찰하시면 되잖아요. 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 신장식 변호사님을 여의도로 보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여기 앉혀두기 너무 아까운데요 지금 이 상황이. 아니 이게 맞잖아요. 그 상식적으로.
진짜 아주 엉망진창이네요. 휘발됐어요? 아, 그러면은 신용카드사로부터 원본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겠네요? 원본 받아 제출하세요? 그럼 되잖아. 그걸 왜 못하죠, 진짜? 그런 말을 왜 못하죠? 나도 지금 금방 생각이 딱 드는데? 그러니까. 야. 고통치지 말고 이렇게 따박따박 얘기하세요. 어제 이수진 의원이 이소영 의원인가요? 예, 따박따박. 국토위에서. 예, 따박따박 아주 얘기 잘했다던데요. 예. 근데 중요한 게요. 이게 한동훈 처음에 저는 이제 애초에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놀라운 말을 어떻게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가? 그게 다시 이제 그 문제로 돌아갑니다. 이게 문제가 돼서 예를 들어 뭐 문제를 삼았어요. 문제를 삼았으면 일단 국민들에게 보도가 돼야 되고 아까 이제 보도가 두 번째로는 이게 이슈가 되면 수사를 해야 돼요. 그 수사 법무부 검찰이 합니다. 검찰이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저기 보도는 뭐 이제 어떤 식으로 보도되는지 보셨으니까 사실은 이게 언론하고 검찰하고 전부 이렇게 장악돼 있다. 장악돼 있다는 표현이 이제 특히 뭐 좀 약간 뭐 기분 나쁘게 들릴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 검찰 쪽하고 밀착돼 있는 언론들이 많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언론하고 검찰을 쥐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말 해도 되는 거예요. 난 어차피 비판받지 않고 조금 비판받는다고 하더라도 밀고 나가면 처벌받지는 않아. 그러니까 최은순 같은 양반이 나를 구속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법정 구속될 때요. 이게 이제 지금 저희가 한동훈 장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께서도 가끔 이렇게 좀 놀라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검찰로 오랜 시간 지내면서 몸에 밴 거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누구도 건드릴 사람이 없고 누구도 무서운 게 없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뭐 해가지고 이슈가 돼서 문제가 된다고 해도 수사를 우리 사람들이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웃으면서 좀 어이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사실 이게 지금 현 상황 현재의 지금 문제점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어제 원희룡 장관 덕분에 한 장관이 상대적으로 과거에 비해서 주목을 못 받았고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 그래서 제가 오늘 요걸 딱 픽해 갖고 왔는데 김필성 변호사님도 딱 픽을 해 한동훈 장관님 자 얘 딱 관심. 황금대지님께서 신장식 변호사님의 공천 탈락의 아픔을 노예가 건드네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예,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자, 여의도를 보내야 될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제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결과가 나왔는데요. 당원권 10개월 정지라는 징계 받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홍준표 시장이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자, 우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 변호사님? 과연 이 수혜에 관련된 그때 당시에 골프나 발언 때문일까에 대한 이제 의혹들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걸 사실 그걸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순수하지 않아요? 과하지옥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 말, 이런 어려운 말씀을 쓰시는 거 보면 참 평상시에 한신이 가랑이 밑으로 기어갔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한 건데, 치욕인 건데, 본인이 어쨌든 내가 지금 대통령이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고 내가 어쨌든 당에 소속된 이제 그쪽 결정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치욕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인다라는 의사표시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이번 수혜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이 이제 난 사람이 홍준표 시장이죠. 홍준표 시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심지어 이제 어젠가요? 그저께 이상민 장관은 이제 자유몸이라기보다 어쨌든 원직 복귀도 하셨는데 지금 이제까지 이 정권 들어온 이후에 참사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인물들이 책임을 물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하필 골프 쳤다는 이유로 그 홍준표 시장에게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징계가 이루어진 것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10개월 정지에 대해서 그래 나 혼자 다 한번 얻고 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억울하고
분하지만 일단 참는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오히려 본인 혼자 다 덮어가지고 차별화를 꿈꿀 수도 있는 거겠네요. 뭐 이제 그러면? 뭐 장기적으로는 이걸 어떻게 기회로 삼을지에 대한 생각은 뭐 있겠죠. 포석으로 할 수는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홍 시장은 차라리 탈당을 또 출당을 탈당이야? 시켜버리지. 아니 출당을 시켜버리지. 본인 스스로 탈당하는 게 아니라 출당을 시켜버리지.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지금 윤핵관으로 대변되는 국민의힘 주류가 홍준표와 함께 갈 생각이 1도 없다. 그렇죠. 네, 정치적으로 함께 갈 생각은 1도 없다. 그러나 자유의 몸으로 쫓아내지도 않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목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그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딱 꼬리를 잡고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발목만 딱 잡아놓은 거예요. 완전 옴짝달짝 꼼짝마. 못하게, 여기로도 못 가고 절로도 못 가게. 근데 잔인하다. 홍 지사가 홍대 지사 했다가 시장 했다 하니까 네, 홍 시장. 홍 시장 같은 경우는 요 10개월만 잘 넘어가 보자. 총선 10개월 딱 지나가면 총선 끝나거든요. 네. 총선 끝나고 보자 요것들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총선 끝나면 니들이 그때도 주류일 것 같아? 뭐 그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거 상황이다. 되게 말이 중요한데요. 예. 총선 끝나고 나면 레임덕이다 이런 뜻입니까? 홍 시장은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않을까? 홍 시장은 네, 홍 시장은 우리 그렇게 예상하고 있지 생각하지 않을까? 않지만 홍 시장은 그럴 것이다. 예, 뭐 제 생각을 말한 적은 없고요. 홍 네, 시장은 홍 그렇게 시장의 생각하고 있을 것 같다라고 추정이 돼요. 홍 예. 시장의 생각을 막 혼자 막 생각해내는군요, 우리. 뭐 추정하는 거죠. 네. 왜냐면 참잖아. 그렇죠. 자, 이걸로 끝냅시다. 내가 여기다가 더 이상 말을 안 붙일게. 자, 이렇게 그럼- 얘기를 했어요. 그럼 예. 좋아요. 홍준표 시장은 총선이 끝나고 나면 어쨌든 10개월이 이제 금방 지나가는 거잖아요. 금방 그때쯤 지나가요, 되면. 10개월. 그럼 그때부터 나는 대선을 향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또 당연한 거죠. 하겠죠. 예, 당연한 거죠. 과하지옥. 과하지옥이다. 가랑이 밑을 기어서 하고 싶은 대업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난 대선으로 간다. 총선 끝나고 보자. 그러니까 요것들아. 오히려 뭐 10개월만 참으면 나는 이 지금의 현재 상황이 발판이 되어서 나를 그럴 수 대선 있다. 후보로 해줄 것이다. 예. 어차피 지금 현재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국민의힘 지도부하고는 결이 다르다는 거는 계속 확인이 됐고 본인도 결이 다르게 움직였고 네. 뭐 그 결과가 지금 나온 셈인데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안에 대권 프로젝트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홍 시장처럼 이렇게 결을 달리해서 가는 홍 시장 유가 있고 뭐 이준석 뭐 이런 유승민 이런 쪽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홍 시장은 유승민처럼 정면으로 들이박는 것도 아니면서도 탄압받는 모양새 때문에 오히려 결이 완전히 다른 걸로 뭐 꼰대력은 뭐 다 거기서 거긴데 사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는 내가 대통령의 낙점을 받아서 총리로 가서 그 다음에 대권으로 가겠다. 다음 총선이 아니라 여기에는 원과 한이 경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원이죠. 여기에 네. 이상민이 가세하는 모양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려면 딱 두 가지 패턴이 있는 것 같아. 아예 착 달라붙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착 반대쪽에 서가지고 그런 거죠. 탄압을 딱 받는 모양새를 취하거나 네. 중간에 애중간에 그럴 필요가 없지 전혀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어중간한 거는 바보짓이다. 우리도 좀 스탠스를 잘 취해봐야 될 것 같은데. 비기적 공정을 때문에 방송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중요한 건 홍준표 시장은 뭐 방법이 없다. 어차피 대통령과 대선 경선을 치른 사람들의 경로는 정해져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둘째 턱받이님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거 홍준표 시장은 항상 이런 식으로 독고다이 비슷하게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써가지고 경남지사 시절이던 2015년 7월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서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았었고요. 그로부터 8년 만에 또다시 불명예를 안게 되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사과하고 사흘간 수해지역 복구 봉사활동까지 나서면서 몸을 낮췄으나 윤리위의 강경기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윤리위는 홍 시장이 지난 15일 수해진 골프를 친 것뿐만 아니라 이후 대응까지 모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큰 뜻을 위해 치욕을 견딘다라는 뜻의 고사성어인 과하지욕을 올렸다가 삭제하면서 또 한 번 일부러, 제가 보기엔 이건 일부러 자초위난입니다. 일부러 자신이 치욕을 견딘다라고 하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또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이런 상황을 또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자, 원희룡 장관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이후에 어제 국토위에 출석을 했는데요. 나는 이분이 그렇게 똑똑하시고 수석도 막 여러 번 하시고 이런 분인데 이번 대응을 보면은 이것도 아주 고도의 전략인가 의심이 될 정도예요. 누가 보더라도 비논리적인데 이걸 왜 이러는 거죠? 이 해명도 그렇고 이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권 전략이라니까요. 총리를 거쳐 이거는 총선 공천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총선 공천은 뭐 언제든지 이렇게 안 해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들이 총선 있단 같은 거는 말이죠. 중요하지 않다 본인은. 네, 대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대선 가도에 총리 찍고 대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총리가 바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총리 임명권자는 대통령인데. 왜 물론 국회 통과를 해야 되겠지만. 예. 대통령 눈에만 들면 됩니까? 그렇죠. 지금 그렇잖아요, 현실이. 이거 그게 정당하다는 게 아니라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 그러하잖아요. 윤, 한, 이 셋이 저는 경쟁하는 구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예. 한동훈, 원희룡. 이 세 명이서 지금 총리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원희룡을 좋아합니까? 그건 모르죠. 지켜봐야 몰라요? 됩니다. 예.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보기에 비논리적인 말을 하거나 말거나 그건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제 대통령의 기준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대통령의 기준을 권태룡의 기준이 이제 국민들이 보기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네. 원희룡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사실 대통령실하고 직접 연관이 있는 문제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무리해서라도 보호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사실 이제 그 모든 비난을 사실 본인이 받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네.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네. 지금 언론이 안 해요. 원희룡이 화살바지가 되면서 뭐냐면 대통령 재산 신고된 땅인데 대통령 그쪽으로 강상면으로 이거 가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김건희 여사 선산부터 있었던 땅인데 그쪽으로 그 고속도로 휘어가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국토부 지금 1, 2차관들이 전부 다 인수위에 있었던 분인데 인수위에 있는 동안에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는 그의 가족들은 네. 그 1, 2차관과 만나서 얘기한 적 있어요? 이런 질문을 안 하잖아요. 어찌 보면 언론들도 원희룡이라는 타겟을 놓고 엄청 비판 세게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대통령과 대통령 친인척들에게 질문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안전한 곳에서 헛화살 쏘기 놀이를 하고 있다. 원희룡한테만. 왜? 겁나니까 그러겠지. 대통령과 그 친인척이. 그러면은 대통령에게 물으세요. 언론도 이제는 원희룡이 저렇게 비이성적인 답변을 하는 이유가 뭐겠어? 대통령 보호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땅 거기 원희룡 땅 있습니까? 대통령 땅 있어요. 대통령한테 물으세요. 그러면 언론이 보기에 원희룡이 제일 안전합니까? 안전하죠. 건드려도 괜찮은? 예. 원희룡이 스스로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본인이 나서서 하잖아요. 원희룡을 건드려라. 원희룡도 언론에게 그런 시그널을 주는 겁니까? 아니, 시그널을 준다기보다는 지금 네. 이제 우리가 보기에 원희룡이 어쨌든 이게 이런 걸 하면 그거 뭐라고 하죠? 어쨌든 앞에 나서가지고 탱커라고 하죠. 지금 네. 앉아서 본인 게임에서 쓰는 말입니다. 탱커라고 하죠. 나와서 다 이제 자기한테 공격하도록 지금 나를 건드려 그냥 나한테 와 이거요? 나와서 지금 이런 자극적인 이런 얘기들을 일부는 뭐 말이나 곤궁해서 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네. 본인이 나와가지고 양평도 직접 가고 뭐 하고 직접 장관익을 뛰어내잖아요, 사실은. 이게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원희룡 장관이 지금 받아내고 있는 거죠. 저는 본인이 의도한 바가 상당히 있다고. 그러니까 아니 솔직히 의도한 거밖에 안 되죠. 네. 그걸 뭐 바보도 아니고 누가 보더라도 말이 안 되는 행동인데 네. 게다가
사과하라 그랬더니 이 사태를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민주당의 전현직 대표 두 분이 사과해라. 지금 현재 똑같은 프레임이잖아요. 전현직 대표 두 명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한동훈 장관도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네. 이번에 답변 내용을 보면은 네. 계속 민주당을 건드리는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분도 같은 전략으로 하는 거예요. 똑같은 식으로. 아니 한 번도 네. 그 장관 탄핵에 대해서 얘기한 적 없는데 어제 급발진해서 저 탄핵 시키려고 하는 거죠,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자기 탄핵 당하고 싶은 사람 같아. 탄핵을 당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말은 나를 탄핵을 좀 시켜달라. 나를 좀 정점으로 조금 공격해달라 이 얘기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사람들이 인식할 만한 그런 발언을 하더라고요. 누가 탄핵 언급했어요? 어제 민주당 의원들이나 그 심상정 의원이나 탄핵을 언급한 적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끝까지 공격해달라는 거예요. 그런 그래야지. 거지. 그래서 이제 이만큼 쳤으면 어제 답변으로 저는 원희룡 장관에게 논리적 답변을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 왜 저러는 걸까? 오늘 이렇게 두 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거라면 이제 언론은 대통령에게 질문해야 돼요. 대통령이 부적절하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 대통령 계속해서 그거는 뭐 국토부에서 알아서 할 일입니다. 이게 첫 대통령실의 반응이고 그 이후에 반응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리고 왜 안 물어요? 거기 원희룡 땅 있습니까? 거기 이재명 땅 있어요? 거기 이해찬 땅 있어요? 땅 있는 사람은 대통령과 김건희 일가예요. 땅 주인한테 물으라고 이제. 땅 주인에게 묻고 땅 주인에게 책임을 땅 주인한테 알았어요, 몰랐어요? 라고 물어야지. 땅 주인이 지금 감옥에 있어가지고 물어보기가 좀. 아니 김건희 씨 땅도 있어요. 명의로 된 땅. 대통령 재산 신고한 땅이 6필지인가 있잖아요, 거기. 네, 맞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 어쨌든 법사위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하려고 하니까 뭐 접견도 지금 뭐 안 한다고 그랬다. 뭐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 방해다. 막 이랬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한동훈 장관이 불허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를 서로 지금 완전 반대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도대체가? 일단 지금 현재 지금 한동훈 장관의 발언부터 얘기를 하면 네. 제가 찾아가서 여러 사람 가서 접견합시다라고 한 게 권력을 악용했다는 악용한 거라고 할 수, 가가지고 강제로 국회의원 지위를 내세워서 무슨 접견을 강제로 강행을 하는 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어제 그렇게 했으면 이런 말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가서 접견시켜주세요 했는데 접견을 안 시켜줬잖아요. 네. 이게 무슨 사법강해. 접견시켜달라고 말한 것 자체가 사법방해라는 거네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게 민주당 의원이 이럴 필요가 있었을까 싶은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치적으로 비판받거나 아니면 평가받을 문제겠지만 그 이전에 이건 시스템의 문제니까요. 사람들이 여러 명 와서 접견 좀 시켜주세요라고 했는데 접견 거부한 거를 그걸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라고 말하면 이건 이게 사실 이거 제가 의문이다 첫 번째.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한동훈 장관의 어휘력이나 어휘 구사가 상당히 선정적이고 이런 데가 좀 있는데 독특한 데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그런 식으로 프레임 씌우는 것 같아요. 제가 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 질문. 실질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뭐 방해했다 내지는 접근하지 말도록 불허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건 맞는 말입니까? 그거는 내부적으로 어떻게 의사가 결정된지 모르죠. 그게 당사자가 사실은 지금 이렇게 찾아갔으면 아마 이른바 특별 접견을 요청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거는 이제 허가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안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건 재량의 문제라서 그래서 재량 때문에 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화영 전 부지사가 거부했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신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 교정 당국에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처분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게 국회까지 가서 최악의 사법방해란 말이 나올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심 변호사님,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이 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접견과 관련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을 계속해서 뭐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압박수사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검사가 왜 그런 짓을 하겠냐 이래요. 검사가 불법적으로 허위 인수를 압박한다는 것이 현실에서 가능하겠냐. 영화에도 나오지 않는다. 영화에 많이 나와.
내부자들 봐. 그 다음에 부당거래 봐. 한명숙 의원 사건을 보더라도 사실 이 한동훈 장관 얘기 좀 틀린 말 아닙니까? 좀 틀린 게 아니라 많이 틀려요. 영화에 일단 많이 나오고요. 죄수- 부당거래 내부자들 보세요. 검사들이 어떻게 사람들 압박하고 회유하는지 막 두드려 패잖아. 내부자들 부당거래 추천합니다. 꼭 보고 얘기하시고요. 두 번째로 검사가 불법적으로 허위 진술 압박하는 거 제가 한은상씨 변론했어요. 그 대리를 했다고요. 그 한명숙 사건 때 죄수들 불러다가 집체훈련 시켰던 이 사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억지를 거듭해가지고 겨우 막아놓고는 그때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그래놓고 그 집체훈련의 담당자로 지목됐던 어미중 검사 좀 절제할 만도 한데 중앙지검으로 데려갔나요? 중앙지검 과거 이제 특수부죠. 거기에 뭐 부장으로 1, 2, 3부 중에 하나 부장으로 아마 데려갔나? 뭐 그랬을 거예요. 아, 정확하게 보직이 생각 안 내. 또 이런 거 갖고 꼬투리 잡으려. 하여튼간 어미중 검사를 승진 인사시켜가지고 매우 중요한 일을 시키고 있어요. 네. 이게 허위 진술 압박한다라고 하는 여러 정황들이 나와 있는데 무슨 영화에도 안 나와. 영화에도 많이 나와요. 멀리 갈 것도 없죠. 제가 있던 몇 조금 딱 떠올랐던 게 2주 전에 있었던 그 검찰 조민 기소는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조국 입장 들어보고 결정할 거. 그래서 그게 난리 뭐야? 났잖아요. 그게 이건 압박이나 이런 진술 압박이나 뭐 자백 압박 같은 거를 아예 공개적으로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조국 전 장관이 부모로서 뭐 미안하다, 뭐 불찰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버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건 뭐 사실은 조국가 범죄다 인정하고 이거 사실을 처음에는 예. 버티다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거 자체가 그때 당시에 막 언론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막 길게 보도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대놓고 그렇게 하는데 뭘 압박을 안 합니까? 압박 안 하게. 참. 뭐 이렇게 꿈속에 살아요. 바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요? 무슨 영화입니까 그 영화는? 바비 인형 이 핑크한 세상에 살다가 자아를 찾아가고 현실을 알게 된다는 스토리라고 하는데요. 한동훈 장관님 핑크한 세상에서 좀 나오세요. 자기 머릿속에만 뇌피셜 세상이 있어. 검사는 항상 정의롭고 그런 건 영화에도 안 나오고 영화 많이 나와. 예. 내가 보니까 영수증은 휘발해서 날아가고 그런 세상에 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보니까 우리 장관님이 영화를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바쁘셔가지고. 제가 다스베이드에서 매주 영화 한 편씩 그 추천하거든요. 제가 추천한 영화라도 좀 보세요. 그렇군요. 책을 보십니까? 책 네. 독서를 좀 많이 하시고 영화는 안 보시고. 어려운 좀 펠로폰네소스 전쟁사 네, 그런 거 보시니까. 빨간 표지. 레드북을 보시는군요. 자, 한동훈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현재 무기명 방식에서 기명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 이렇게 동의를 하니까 그냥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하면 되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가결시킬 거냐 부결시킬 거냐 이거 단순한 거 아니냐. 그냥 특권 포기하기 싫다고 해라 차라리 양심껏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대표는 정확히 말한 거 아니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거. 대표는 무슨 말을 한 거고 한 장관은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일단 이거를요. 네. 그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는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거는 원래 사실 있던 얘기예요. 원래 있던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제 체포동의안의 가결, 부결 뭐 여기에 대한 사실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 국회법부터 얘기돼요. 네. 그 국회법상으로 인사에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또는 이런 체포동의안 이런 것들은 무기명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네. 무기명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투표한 사람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거니까 정치적 책임에서 면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개명화하라는 거는 나는 체포동의안에 동의했어, 난 체포동의안에 반대했어 이러는 선택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에게 정책 책임을 확실히 묻게 만들겠다는 의미여서 네. 체포동의 이거는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절대 입법이 안 되는 이유가 정책 책임이 커지는 거를 국회의원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계속 미온적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계속 이렇게 민주당의 비명계 의원들이 기명으로 하자 그랬더니 거기서 반발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정책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은 뭡니까? 불체포 특권이라는 것이 포기 가능한 권한인가? 그러니까 제도의 문제지 이게
뭐 특권층 같이 일종 계급, 일종 집단에게 주어진 특권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또 그런 특권, 뭐 국회의원들에게 한 특권 같은 것이 아니라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사이의 견제 균형에 대한 이런 시스템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포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불체포 특권의 그런 문제점들, 방탄국회니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책임을 명확하게 묻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논의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 한동훈 장관은 정치적으로 받아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논의들이나 이런 건 다 무시하고 그게 이재명 개인이 빠져나가려고 또 딴 꼼수 쓰는 게 아니냐라는 프레이밍 작업을 한 거죠. 지금 사실 이제까지 한동훈 장관이 얘기했던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내용들 다 보면 지금 당장 주어진 상황에 임기응변적으로 선정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쓰는 방식으로 쳐내는 그런 듯한 모습들, 매우 정치적인 액션들이나 정치적 발언들을 하는 거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장관 입장에서 장관이 이건 사실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는데 불체포 특권이 되던 체포가 되던 구속영장이 되던 장관이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이거를 지금 기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에 일을 하니까 이거를 이재명 개인이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식으로 프레이밍을 씌우는 작업을 한 거죠. 이게 사실은 좀 부적절한 것인 이유가 사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이 야당의 대표에 대해서 너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말해라. 지금 이렇게 압박하는 거 아닙니까? 신 변호사님.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그냥. 말꼬리 잡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은 의연하게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오면 그냥 가서 받겠다라고 얘기했잖아. 그 말을 회수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제도에 대해서 그러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도는 제도고 본인의 거취는 거취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말꼬리 잡고 말꼬리 잡아가지고 말이 너무 길다 어쩌고 저쩌고. 이거 지난번에 혓바닥이 기네 왜 이렇게 뭐 말이 길어라고 저쪽 편에다가 대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그걸 다시 되살려다가 갖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튼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제도와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법안이 올라오면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법무부 의견을 내세요. 네, 국회에다가 법무부 의견서 말장난 그만하고.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요. 지금 이재명 대표는 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한 것처럼 제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재명 개인에 대한 영장 얘기를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그래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법무부 장관이 지금 영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갖기 충분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안 맞는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장관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래서 안 이거를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자기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나라의 법무부 장관이 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을 검찰이 청구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하면서 영장 청구할 테니 너 영장에 응하고 구속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게 적절해요? 적절한 정도, 부적절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심각하죠. 이거는 만약에 지난 정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이거 큰일 나요. 이거 정말로 이거야말로 탄핵하면 그쯤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국민의힘의 대리 쪽에서. 근데 지금 이 정권에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말해도 별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현실적으로도 별 문제가 실제로 없으니까. 예, 그 사실인 거죠. 이게 왜 지금 이 정권에서는 이게 문제가 안 되는지 생각을 잘해봐야 됩니다, 진짜. 그건 정말 이러다가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은 이거 정말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가 정권 따라 달라진다는 것 자체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지금 8월 회기 중에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이 청구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중론이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거긴 합니다만 어쨌든 검찰이 여러 가지 계산하에 시기를 조율해서 이 대표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야당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모습을 지금 연출하게 될 것이다. 그냥 기본값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거를 여러 가지 사정상 저쪽이 못하게 될 수는 있지만 안 하지는 않아요. 네. 그냥 내년 총선까지 이게 기본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민주당도 전술을 짜야 되고 시민들도 우리 국민들도 저게 기본값이다라고 생각을 전제해놓고 해야 돼요. 저쪽은 못할 수는 있지만 안 하진 않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민주당이 잘 선택해야지.
국민들한테 짐 떠넘기지 말고 민주당이 잘하세요. 민주당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그거 모르죠. 그럼 민주당한테 물어보시고요. 전 모르겠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예, 아니 뭐 하여튼간에 잘 해보세요. 민주당이 잘 해야지. 예. 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이유는 뭡니까? 하도 그냥 시끄러워서 그런 겁니까? 뭐 그냥 자신 있어서 그런 겁니까? 그냥 포기한 겁니까? 뭡니까? 뭐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있겠죠. 왜 그러는 겁니까? 슬프게도 저도 모릅니다. 아, 그게 저희하고 의논한 게 아니에요? 예, 변호인하고 의논하고 결정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전적으로 정무적 판단인 셈이고, 뭐 저희 입장에서야 클라이언트의 판단에 따를 수밖에 없는 거니까. 뭐, 근데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장을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건 뭐 기정사실이죠, 사실은. 예,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뭐 변호사 입장에서 아직 지금 대북 송금이나 현재적 문제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하고 계약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맡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뭐 이걸 맡아달라고 계약이 되면 또 진행을 해야 되죠. 좋아요. 말이 나왔으니까 이화영 부지사 재판에서 그 부부싸움 난 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거기 관련해서도 뭐 제가 그 재판에 관여하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네. 어제 최근에 이화영 부지사가 갑자기 말을 바꿨던 건 사실이고요. 근데 그 다음에 또 편지가 나왔잖아요. 아니다. 예, 아니다고 또 편지가 나왔는데 다시 또 이게 지금 그래서 어떻게 돼가는 건지 이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저희도 모릅니다. 아까 뭐 사실 그걸 몰랐기 때문에 뭐 민주당에서도 의원들이 찾아갔던 것 같은데 네. 변호인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화영 부지사 쪽 변호인하고 저희하고 무슨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도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가 아니라 진실이 뭐냐는 거예요. 진실이. 진실이 뭔지도 모른다. 예. 저희도 알 수가 없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그런데 현실적으로 너무너무 검사들이 괴롭힌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데 그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나온 건 아는데요. 저희가 네. 뭐 실제로 내부에서 계속 불러서 면담 이름으로 불러가지고 계속 만났는지 어땠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어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신 변호사님?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확정하지 말아야 될 거는 진술이 바뀌었냐 안 바뀌었냐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이화영 부지사가 자필 편지가 있으니까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진술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미세하게 변화가 있다. 이런 거는 진술이 바뀌었다라는 것은 검찰발 언론 기사이고 그다음에 미세한 변화가 있다. 입장의 변화가 있다. 이거는 법정에서 그쪽 변호인들이 한 얘기예요. 네. 자필 편지가 있었고요. 변호인들의 변론 방향에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은 동의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한 거고 이화영 부지사는 최종적으로 건 내가 결정할 거다. 난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그건 지켜봐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까지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은 자필 편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수밖에 없고 자필 편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한다면 아직 입장은 안 바뀐 거예요. 검찰발 언론 기사에서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원에 의하면 뭔가 미묘하게 바뀐 것으로 얘기는 되고 있으나 그에 배치되는 자필 진술은 있었었고 그 다음에 그 부인의 얘기에 따르면 검사와 변호사가 뭔가 유착이 있는 것처럼 지금 나온 것으로. 거죠. 근데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런 의심을 충분히 그 부인 입장에서 할 만한 상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부인에게 엊그제 김현정의 뉴스쇼 출연을 해가지고 그 비실명으로 출연해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걸 저도 쭉 봤는데 의심할 수 있는 부분들은 꽤 있었겠구나 당사자 그 가족으로서 이런 생각은 들어요. 변호인에 대한 의심을? 예, 의심을 할 만한 이런저런 상황은 있었겠구나 싶고요. 변호사님들이니까 다 아시겠지만 사건을 해나가면서 사실은 당사자의 심경은 변화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사실관계에 입각해서 변론을 또 해나갈 거냐는 변호사하고 의뢰인 간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를 가지고 상의를 해야 되고 그렇게 그 당사자의 심경이 괴롭거나 심경이 이렇게 갈팡질팡하고 오락가락할 때는 그 당사자와 가장 신뢰관계 속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족이나 이런 분들이 또 변호사랑 상의를 해야 되는데 이 변호사랑 가족이 신뢰관계를 갖고 상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면 저는 당사자인 이화영 부지사도 조금 깊이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변호사들이 사실은 이제 한 사람이 10개월 넘게 구속이 되어 있고 다른 사람하고 쉽게 접견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절대적으로 변호사들이 맞습니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제 가족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처럼 쉽게 접견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은 변호사의 영향력이 엄청난데 만약에 그 상황에서 변호사가 검사하고 뭔가가 있다면 그 안에서 오로지 변호사의 입만 쳐다봐야 되는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란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뭐 예, 그런 케이스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구속돼 있으면 만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는 수사관들 검사 그리고 변호사밖에 예, 없는 그리고 거죠, 변호사밖에 말하자면. 없는 거거든요. 예. 변호사는 또 접견 가서 만나야 되니까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안에 있으면 별 생각을 다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방어권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신정식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까 저기 노 변호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셨는데, 저야말로 정말 궁금해요. 이게 이화영 지사가 검사한테 어떻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 건지, 어떤 태도로,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저희도 무슨 뭐 방향을 잡든지 뭘 할 수 있는데, 정보가 너무 없어가지고, 이게 언론 보도를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법무법인 해광하고 검사 간의 관계가 매우 유하다, 좋다, 검사 친화적이다. 이 부분이 사실은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 정말 실질적으로 어떤 관계인지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실제로 변론하면서 검사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하는데 많아요. 예, 하는데 많이 근데, 있거든요. 예, 그렇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그 이화영 부지사 그 부인이 배우자가 얘기한 것 중에 몰랐던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해광 그쪽도 검찰한테 지금 수사받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사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뭐냐면 김만배 씨도 태평양 네. 그 대리인으로 저기 했다가 태평양이 압수수색 당했어요. 그다음에 그때도 잘했어. 그때도 굉장히 이게 말이 안 된다.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이 이 정권 들어와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벌어져요.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실은 그 전까지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은 엄청나게 큰 문제고 이거는 신문에 날 문제예요. 언론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데 해광이 수사를 받았다라는 얘기를 그 부인이 하셨거든요. 그게 사실이라면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이화영 부지사를 그 변호하고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 법무법인이 압수수색 내지는 뭐 수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변호사 사무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압박이고 또 평소에 이게 말하는 회의와 협박, 당근과 채찍이 같이 들어간 게 아닐까라는 의심을 부인은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아니 그리고 아시겠지만 김만배 씨를 변호할 당시 태평양이 엄청 잘했거든요. 초창기 때. 근데 압수수색 당하고 난 다음부터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해광도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해광이 뭐 나빠서라기보다는 해광에 의뢰한 다른 수많은 의뢰인들을 위해서라도 해광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태평양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수많은 변호사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주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해서는 함부로. 그런데 이번 정권 들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너무 잘 나와요. 자주 잘 국회, 나가는데. 변호사 사무실 이런 데 압수수색 영장 너무 잘 나와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는 이해가 안 간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하고 이 검찰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 부인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거는 새겨들어야 되는 부분이다. 이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정리하는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된 것에 대해서 이게 면죄부를 주는 거냐, 향후 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의미를 한번 좀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아주 기뻐가지고 만면에 웃음을 띄운 사진이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는 기각될 걸로 예상은 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탄핵만 딱 던져놓고 아무것도 일을 안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탄핵 자체가 사실은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이 사람에게 책임을 지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하고 이걸 조금 헌재가 생각을 조금
달리한 부분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어쨌든 헌법재판소 재판관 4명의 소수 의견도 사실은 무시할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이 앞으로 향후 전국 운영과 관련해서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일단 민주당이 사실 탄핵에 대해서 이런저런 시도나 이런 걸 하는 것들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위축은 당연히 되겠죠. 예, 당연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고 네. 지금 이걸 가지고 이제 사실 다른 최근에 뭐 예를 들어 최원순 씨 판결 이런 게 다 침묵하던 대통령실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기뻐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네. 이거를 공세 전환으로 삼아서 당분간 공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과연 정치적으로 이게 잘 먹힐까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유태원 참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노나 사실 이게 참사가 그 외에도 계속 최근에 그 장마까지 계속 누적되어 왔잖아요.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불만이나 불안감 같은 것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이거를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거나 아니면 공격을 하면 역풍이 불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게 지금 책임이 없다, 면책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는 바보짓이다. 대통령실에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정무적 판단을 했다면 국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탄핵은 기각이 됐지만 첫 번째 이상민 장관에게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서 해임하고 스스로, 새로운 그렇죠. 새로운 네. 장관을 맞아들여서 일신하겠습니다. 1번. 2번. 비록 기각은 됐지만 헌법재판소에서 제도적인 허점이 어떤 지점에 있었고 이런 거 다 적시했거든요. 제도적 허점이 어느 지점에 있었고 그 다음에 사후에 별개 의견이지만 사후에 제대로 이렇게 수습해내지 못했다는 점, 그 다음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정상적인 정무적 판단을 한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했으면 제가 보기에는 30%대에 머물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 40% 이상으로 맞아요. 올라갔을 겁니다. 정말 맞습니다. 이게 정답인데 정답이 있어요, 사실은 항상.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인데요. 오송 지하 참사 이 유가족들에게 이상민 장관이 찾아가가지고 미안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아무리 물어도요 묵묵부답이었답니다. 이게 나 면책됐어. 이 기쁨 말고는 사실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탄핵 사태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게 없다는 거고요.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결정문에 답이 다 나와 있거든요. 니네가 잘한 게 아니다. 니네들이 이번에 탄핵 심판대까지 올라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다라는 거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어요. 이 결정문에 기각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보라는 거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상민 장관은 판사 출신인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나 이 정부 여당이나 이 사람들이 이것이 국민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게 바로 암담한 현실이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아마 신하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에서 반응했으면 저는 엄청 놀랐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런 점에서는 사실 이 정권이 정말 일관성 있는 정부긴 합니다. 그런 정도의 머리가 돌아가거나 그런 정도로 똑똑하거나 그런 정도로 반성을 했으면 이 사태까지 오지도 않았겠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왕자 어린이님께서 김피세 변호사님께 커피 보내드리고 싶다고 근데 대답을 안 하냐고 신 변호사님한테 좀 보내드리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또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나가기 전에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자의 모든 것 증권통. 모든 자산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택이 어렵다면 스케치 서비스를 이용해 보세요. 투자로 고민하시는 당신에게 증권통.